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해방정국 이후에 수립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북한 정권의 수립,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실시했던 토지개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의 수립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로 먼저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거기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재헌헌법을 만들고 반민특위, 반민족 특별행위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승만 정부에서는 친일파들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약점은 정치적으로는 친일파를 수용해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경제 불황, 게다가 사회 불안으로 4.3 사건과 11구, 여순 11구 사건으로 해서 사회 불안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국회 안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승만 정부의 그 국정 자항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서 실시했던 1950년 토지개혁을 통해서 경자유전, 이른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자유농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유상매수, 돈 주고 사고 팔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토지개혁에 성공을 했고 정근대적인 지주계급의 소멸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수립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운 뒤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달 뒤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서 이제 우리는 남북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로 우리 민족끼리 싸웠던 민족 상잔의 비극, 바로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말해보면은 굉장히 큰 1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게 2차 세계대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 바로 요 6.25 전쟁입니다. 자, 6.25 전쟁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를 좀 해볼게요.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냉전기 두 진영, 이른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군사적 충돌이에요. 최초의 군사적 충돌. 여기서 냉전기 두 진영 사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또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지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개념으로 쓸게요. 자, 냉전기 두 진영 사이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른바 공산주의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군사 충돌인데, 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시기가 냉전 시기였죠. 바로 냉전 블록의 형성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였어요. 즉 냉전이 더 고착화되는 아주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봉쇄 정책에서 적극적인 반격 정책으로 전환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때까지는 공산주의 세력을 그냥 봉쇄만 했어. 그냥 묶어두고 가둬놓는 역할만 했다면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격 정책으로 전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6.25 전쟁의 배경을 보면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해요.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남침해서 적화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고 소련, 중국과 상호 우호 동맹을 체결하면서 전쟁 준비를 박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6.25 전쟁 전에 소련과 중국의 북한 지원을 보면 1948년 2월에 북한 인민군을 창설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군, 바로 김두봉이 세웠던 조선 독립동맹을 지켜주는 군대, 조선의용군이 인민군으로 개편을 해요. 그러면서 방금 말했던 대로 소련에서 군사 무기를 원조받습니다. 그리고 1949년 북한, 소련 및 중국과 군사협정, 이른바 상호우호 동맹조약, 이른바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1949년 7월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2개월 전인 1950년 4월까지는 이른바 중국 내전의 팔로군으로 참전했던 조선 의용군 3만 명이 인민군으로 편입을 합니다. 즉 중국 내전에 잠시 파병을 하고 북한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인민군 세력이 이제는 아예 북한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50년 3월에서 4월에는 김일성 스탈린 회담을 거치면서 체결하면서 경제문화협정을 맺는데 스탈린도 이때 북한의 남침에 대한 이야기를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 1950년 5월에 김일성과 모택동 회담, 이른바 북한과 중국이 회담을 가져서 모택동 역시 중국 역시도 북한 주도의 전쟁을 찬성했다는 거고, 미국이 만약에 참전해서 북한 너희를 때리면 우리 중국도 그때 참전을 해볼게 라고 하면서 북한은 이때부터 아주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한의 상황은 어땠느냐? 대한민국은 이제 국군을 창설합니다. 우리 한국 광복군이 국군으로 전환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왜 체결하게 되었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바로 에치슨 라인의 선언 때문이에요. 이 에치슨은 바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치슨이 약간 똘빡인가 봐. 자, 옆에 지도를 보세요. 자, 세계 지도 이렇게 쭉 있는데 연류산 열도부터 쭉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선을 넘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너희 공산주의가 쳐들어온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얀류산 열도부터 일본, 필리핀까지만 방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는데 이 말인 즉슨 너네 한국 공격받으면 자체 방어를 하던가 아니면 불리할 것 같으면 우리 쪽으로 뛰어와 라고 했다는 거야. 이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일본이랑 필리핀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했어요. 왜? 필리핀은 지네가 식민지로 갖고 있던 나라였고, 일본은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전쟁에서 개기던 일본을 리틀보이, 팻보이, 회복탄 두 방으로 밟았잖아. 그래서 군정, GHQ,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일본과 필리핀, 이른바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선이라고 인식을 해서 일본과 필리핀은 지키고 대한민국과 대만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자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겠죠. 이승만 정부 뭐 하는 거야? 우리를 그럼 버리고 일본만 지키겠다는 거야? 이래선 안 되지. 라고 하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설득하면서 맺은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해줄게. 걱정 마. 우리가 일본이랑 필리핀에는 우리 주일 미군, 주필 미군을 우리가 주둔해 있지만 너네도 만약에 털리면은 우리가 바로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설득해서 그나마 불만을 잠시 잠재웁니다. 자, 그럼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자, 먼저 관련된 도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도표를 보면, 자, 먼저 선생님이 전개 과정부터 말을 하는 건데, 먼저 북한군이 6월 25일 새벽 2시 47분에 쳐들어옵니다. 이른바 북한군의 남침이에요. 북침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거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이른바 빨갱이가 맞아요. 자,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신나게 털립니다. 완전 개 털리는 상황에서 드디어 세계 중립기구를 표방하는 유엔군이 결국 참전을 합니다.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유엔군의 총원수로 우리 메가더 아저씨가 있었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여요. 그러면서 기습적으로 북한군의 보급선을 잘라내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 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치고 나갔더니 중국이 드디어 1950년 5월에 김일성이랑 모택동 회담했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오면 우리 중국은 너희 북한을 지원해줄게 라고 하면서 중국군이 참전합니다. 그러면서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휴전협정에 관한 것도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거의 임진왜란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좀 이따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6단계 전개 과정인데, 조금 더 전개 과정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군의 남침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 47분에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도 보이죠? 인민군 점령지에서 우리 한반도의 영토에서 대구, 부산, 이른바 TK와 PK 지역만 남고 아주 그냥 다 털린 거야. 이런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유엔군과 국군의 북진이 나오죠. 1950년 9월 25일, 이른바 9월 28일 날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여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 군인들, 이른바 대구 낙동강이 전선에 있던 최대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대로 밀고 북진합니다. 그러자 중국군 청진과 요 평양을 넘어서 흥남을 넘어서 청진까지 거의 압록강을 넘을랑 말랑하니까 드디어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밀고 밀리는, 그래서 결국에 휴전선을 맺으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입니다. 우리나라만 여전히 휴전, 전쟁을 쉰다는 거지 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종전을 하냐 마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안 됐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북한과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의 사진 그래프를 보면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봤는데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요. 자,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이 됩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 서울 점령 이후 낙동강 유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얘네들이 차지했잖아. 봐. 지도를 다시 보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쭉 처음에 내려왔어. 일단 1차로 대전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요 아까 선이 말했던 TK와 PK 지역 낙동강 전선이에요.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힘들었는데 이제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 수복이 되는 요 단계까지가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대전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요 서울을 계속해서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을 점령했으면은 바로 치고 오면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그 서울에 주둔하면서 이게 결국엔 패전의 요인으로 전개되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군사 전문가의 그 해설입니다. 자, 어찌됐건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지금 여기 낙동강 전선에서 거의 괴멸될 뻔할 수 있었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바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를 해요. 자,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전쟁사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른바 2차 세계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메가더가 벤치마킹한 건데, 자, 인천 상륙 작전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서울 수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서울 수복,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여기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끊어버렸다니까. 끊어버리면서 북한군이 전쟁 물자를 보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바로 서울을 수복했고, 그리고 나서 평양 탈환. 자, 4번이 서울 수복이죠. 5번이 평양 탈환이고, 그리고 쭉 넘어가지가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평양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러면서 너네는 와라, 우린 갈 때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유엔군 최대 북진선까지가 바로 청진까지 쭉 가는데, 자, 38도선을 돌파해서 10월 1일, 그래서 지금 이 날 10월 1일이 바로 국군의 날이라서 군 부대에서는 굉장히 큰 기념을 해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군이 아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공군, 이른바 중국군이 다시 써볼게요. 자, 중국군이 참전을 하는데 명분이 뭐냐? 항미원조예요. 이거 임진왜란 때도 비슷하죠. 임진왜란 때도 항외원조였잖아. 일본에 저항하고 조선을 원조 도와준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이른바 중국 공산당이에요. 마오쩌둥 모택동에. 그래서 명칭이 도와준다는 구호의 슬로건이 항미원조,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 이른바 북한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사후퇴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죠? 흥남철수, 이른바 영화 국제시장에도 한번 나왔는데 중국군이 거의 그냥 인민전술이야. 인해전술이야. 그냥 중국 얘네들도 국공내전, 대만의 장개석과 공산당의 모택동이 거의 피말리는 혈투를 하다가 겨우 공산당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휴유증을 나름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자 군수물자 이런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그냥 야, 그 군수물자는 저기 미군이나 국군 거 아니면 북한 애들 거 그냥 빼서 쓰던지 저 약탈해서 쓰던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여기 북한에 도와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모택동의 아들이 그 6.25 전쟁에 파병 나갔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아예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수가 안 되잖아. 아무리 미군도. 그래서 그 유명한 흥남철수에서 군수물자를 버리고 이른바 1950년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흥남에서 마지막 철수배를 타고 와서 쭉 타고 와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개 과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국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게 아주 웃긴 건데 군 장병들에게 지급될 군수물자와 군량미를 군 지휘관들의 부정축제 이른바 슈킹한 거야. 병사들을 위해서 쓰라고 국민들의 모금이나 국방부에서 세금으로 이런 물자를 내려줬더니 이 군 지휘관들 이른바 스타급들, 영광급, 대위 이런 새끼들이 다 지네들 인마이 포켓 이른바 슈킹을 하면서 1,000명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의 1,000명이 아니라 거의 뭐 9만 명이라는 수치도 있는데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국민보도연맹 뭐 요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관련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죠? 우리 그 유명한 문학 소설 작가인 박완서 선생님이 쓰셨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김원일 작가가 쓴 불의 제전에서도 보면은 여기 옆에 보이죠? 인민재판 그리고 끌려가는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아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을 당했잖아. 그랬을 때 북한군에게 그 쌀을 그냥 북한군이 쌀을 준다니까 어떻게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받았는데 너 빨갱이지 라고 하면서 공터에서 이렇게 인민재판을 열어서 그냥 다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민재판에서 처결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오죠. 많은 그 처형된 자는 많은 재산을 독식한 부호, 그러니까 부자들, 그리고 반공단체 간부, 이른바 공산당을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경찰 출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싸그리 준 거야. 이른바 지금으로 치면 마녀 사냥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불만이었던 사람을 그냥 신고해가지고 진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밑에 나오죠. 그래서 직결 처분도 성행했다. 빨갱이가 간다는 뒷손가락질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직사한 사례. 즉 그냥 죽이는 거야. 너 빨갱이였다. 쟤 빨갱이한테 붙어서 뭐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장면을 잘 묘사한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면인데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도 그 장동건과 원빈 형제가 국군으로서 열심히 활약하잖아. 근데 장동건의 그 약혼자가 그냥 동생들, 어린 동생들이랑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북한 인민군이 쌀 준다길래 그냥 이름만 쓰고 쌀 받았는데 그거를 누가 신고해가지고 빨갱이로 돼가지고 그냥 죽는. 그래서 장동건이 자신의 약혼자가 죽는 걸 보고 거기다가 동생까지 죽는 걸 보고 완전 눈 돌아가지고 인민군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일이 이 당시에는 아주 비일비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직결처분 사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텍스트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역시나 38도선을 경계로 전쟁이 지속되자 소련이 정전을 제의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요 38선 있죠. 이 라인을 가지고 계속 치고 빠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원형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우리나라의 태극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선이. 그래서 개성이 여기 있고 위치를 보면 서울이 여기인데 원래는 이 위치가 아니라 이랬어요. 원래는 반대는 선생님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런 위치였어요. 이른바 개성까지 우리가 먹고 반대로 우리가 철원을 뺏기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야. 우리는 고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저 개성 왜?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개성까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 일대까지 뺏기면은 이거 완전 개 털린다. 목숨 걸고 개성을 되찾아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개성을 다시 되찾았더니 반대로 우리나라가 동쪽 지역에선 철원 지역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면서 전쟁을 영화 고지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나오죠. 휴전되기 전까지 그냥 계속해서 땅 따먹기를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38도선을 경계로 그냥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니까요. 전쟁이 지속되자 이거를 끝낼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자, 여기 보이죠? 메가더 장군은 중국까지 때려야 된다. 저 중국이 자꾸 지원해주니까 귀찮게 된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미국이 최강대국으로서 소련과 경쟁하고 있는데 소련보다도 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이거 전쟁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미국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메가더 장군은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을 핵폭탄 때려야 된다면서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운, 이른바 우리 운명이 달린 이념 전쟁으로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면전을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은 주적은 정신 차려라. 우리의 주적은 소련이므로 유럽을 공산주의 이념으로부터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중국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중국까지 건드리면 이거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념인 소련이 북한을 지원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전쟁하고, 소련도 지금 이제 정전을 그만 이제 제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정리하자. 이러면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제한전을 주장했는데 메가더랑 트루먼 사이에 뭔가 미묘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자 결국 메가더가 트루먼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나 전쟁할 거다라고 하니까 국군, 이른바 군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빡치는 거지. 뭐야 저거, 내 군 통수권자인 내 말을 안 들어? 야 메가더 너 나가리, 헤임, 파이어 이러면서 결국 메가더를 원수 자리, 오성 원수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음 후임 장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관련 다시 텍스트를 보면요, 결국에 이제 휴전 협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승만 정부에서 또 엄청 반대해요. 야씨, 지금 어차피 우리가 치고 나간 거 그냥 계속 올라가야지, 이대로 그냥 지지부진하면 되느냐라고 막 이승만이 방방 뛰면서, 여기 보이죠, 방공포로도 석방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 휴전 협정에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자꾸 이승만 정부가 통제가 안 되니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교체되는 수가 있다라고 해서 협박도 하고 겁도 주고 설득도 하면서 결국 한미 동행 강화 약속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휴전을. 그러면서 38도선 경계로 휴전을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맺게 되었잖아. 근데 이 휴전 협정을 맺기 전까지 엄청나게 난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관련 텍스트, 심화 텍스트를 보면요, 방금 말했던 대로 휴전협정은 결국 체결하게 되는데, 이 휴전협정을 체결하지만 2년에 걸쳐 2년이나 아이고 2년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2년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 언제부터 했냐? 1951년 7월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 방식, 즉 북한군 포로를 어떻게 돌려보낼 거며 남한군 포로를 어떻게 보낼 거며, 그리고 국제군, 이른바 유엔군의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반대를 하고 방공포로를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막 석방을 해줬다니까. 에이 난 몰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휴전회담에 참석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우리 조선군을 대표하는 국왕인데 우리 조선군의 통수권을 명나라군에게 줬잖아.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전쟁 터지자 바로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편시 작전권은 1990년대 환수는 했지만 그전에는 평시건 전시건 다 작전권은 미군이 관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평시 작전권은 우리 정부 김영삼 정부가 그때 우리가 환수를 받았는데 전시 작전 것도 우리가 받아오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국한테 딜을 하고 있는데 미군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됐건 작전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전 통수권 이안을 대가로 미국이 한국군의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결국에 받아들였는데, 자,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도 우리나라가 가지 못했어요. 실제 임진왜란 때도 그렇잖아. 임진왜란 때도 휴전 정전이나 휴전협정을 할 때도 우리나라가 낀 게 아니라 일본, 명나라, 즉 중국과 일본이 끼고 우리나라는 들러리 역할을 했잖아. 실제 6.25 전쟁도 임진왜란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전협정된 사인 관련된 사진을 보면요, 자 여기 보이죠? 정전협정의 서명 부분을 보면 북한의 김일성 있죠. 그리고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미국의 마크 클라크 장군, 이렇게 세 명이 휴전협정에 사인을 맺어요. 그래서 미군은 바로 유엔군을 이끌고 우리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요. 중공군도 참전을 했죠. 그래서 중국군의 대표, 그리고 북한군도 주체 세력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군 통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요 휴전협정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자, 그렇게 해서 방금 말했던 대로 결과, 이 휴전협정 체결에 대한 결과를 보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른바 유엔에서 중도 관리하는, 그리고 포로 교환은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으로 합의를 했어요. 즉, 북한군 포로가 나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나 남한 대한민국에 남아있겠다, 아니면은 나 제3국 북한도 싫고 대한민국도 싫고 나 그냥 3국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유의사 존중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내준 것도 맞거든. 근데 북한은 끝까지 납북한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라는 건 바로 뭐냐? 38도선, 이른바 38도선 우리 일대, 지금 그 일대를 비무장지대, 이른바 지뢰밭도 설치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후상국의 그 국내 도성이 철원 그 비무장지대에 도성이 있는데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죠. 비무장지대라서.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런 휴전협정에 대한 결과로서 이렇게 맞이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휴전협정을 아까 결국 맺었다 그랬죠. 휴전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군사분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그리고 포로 송환 방식 체결, 즉 자유롭게 보낸다 그랬죠. 이걸로 인해서 결국 포로 38도선을 경계로 휴전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종전이 아니라 휴전 단계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의 지도를 다시 쭉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봅시다. 자, 깨끗하게 쭉 보면은, 자, 아까 우리 낙동강 일대 거의 낙동강 전선으로 쭉 완전 털릴 뻔 했는데 누가 나타난다 그랬죠? 바로 메가더의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다 그랬죠. 그렇지만 중국군이 쳐들어오면서 최대 남진선을 오면서 이른바 그 일사후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민족 상잔의 큰 비극의 전쟁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25 전쟁의 영향을 보면 수많은 사상자 및 이상 가족을 발생했고요. 분단의 고착화, 남북한의 상호 적대감이 심화됐고, 남북한 독재 체제가 강화돼서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 체제가 강화됐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강화돼서 전쟁에 뭔가 그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김일성은 연합정권이라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연안파, 그 다음에 소련파, 화북연합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박헌영, 왜? 남한 일대에서 조선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전쟁 일으키면 100%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김일성이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부총리였던 김두봉도요. 그리고 김원봉도. 한마디로 전쟁의 모든 피해자를 본인이 감수 안 하고 다른 정적들에게 다 전가시키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반공체제를 강화하면서 더욱더 빨갱이를 적대시하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해야 하는, 남북 둘 다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보면 여기 38도선 있죠. 38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개성을 아까 뺏기고 철원을 되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군사분계선이 유지가 되면서 중립지역으로 판문점, 이른바 JSA 영화 있죠.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는데 그 관련 사진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 JSA, 바로 공동경비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요 지역에서 지난번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김정은을 만나러 갔었죠. 걸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동경비구역이 판문점 일대에서 잘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날 때 부모님이랑 한번 방학 때, 여름일 때는 가면 안 되고요. 겨울일 때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더 심화 텍스트를 한번 다시 보면요. 자, 6.25 전쟁의 영향 및 의의가 굉장히 큰데 바로 냉전 시대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냉전 시대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냐면, 자, 다시 6.25 전쟁의 의의를 보면요. 냉전 시대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6.25 전쟁에서는 굉장히 큰 국제전이었는데 한국전쟁에 22개국의 전투 병력과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으며 참전 유엔군 병력 중 양 4만 1,000명이 희생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공원이 있는데 바로 부산에 제한 유엔기념공원인데 거기에는 14개국 2,339명이 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그 국립
공원 묘지를 만들어 줬는데 한국 전쟁 중 유엔군의 참전국 현황을 보면 전투 지원국이 16개국이에요. 그래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이렇게 16개의 국가가 전투 병력을 지원해 줬고요. 의료 지원 6개국이 있는데 덴마크, 독일,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런 국가들이 의료 병사를 파견해 줬습니다. 그만큼 냉전 시대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고 또한 전쟁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상자도 나타났어요. 보도 연맹 사건 아까 말해줬죠. 이른바 쌀만 받거나 이름만 빌려주고 그냥 했어도 다 처리했던 사건. 그리고 노근리 거창학살 사건은 미국과 우리 국군이 충청북도 영동군 황광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위에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 양민 300명에게 그냥 기관총을 발사해서 죽인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죽였냐면 너네 북한군한테 뭐 받았지, 지원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나다 보니 미망인, 남편 잃은 사람, 고아, 부모를 잃은 친구들, 이상가족 발생, 그리고 재산 피해 등 굉장히 영향력이 큰 국제전이었다.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가 돼서 이제는 남북 서로 상호 적대 감정의 노골화가 심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남북한 독재 체제가 성립돼서 북한은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어 박헌영 등 김일성 반대 세력을 숙청해서 김일성 중심의 정권을 공고히 했고요. 남한은 북진 통일 주장, 명분상이죠. 우리 북벌 정책처럼.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을 개정해서 빨갱이들을 색출해내는,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반공체제를 강화해서 역시나 이승만 중심의 국정 강화력을 높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원래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 그로기 상태였는데 전쟁 특수 등으로 경제가 부활했다 이 말이야. 왜? 미국은 군수물자를 보급하려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에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원래 동양의 스위스라 해서 젖소 우유 짜고 치즈나 만들고 관광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계획이 다 어그러진 거야. 그래서 일본에다가 그냥 달러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공장을 만들어. 거기다 얘네들이 주권까지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 우리나라, 뭐 필리핀, 뭐 대만, 그리고 전쟁했던 나라 미국, 소련, 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거기다가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다 모아게 해가지고 그냥 일본은 우리 주권국으로 이제 회복시켜주자. 나 미국이 내가 감시할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일본 그냥 인정해주자. 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복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권국이라고 해서 군대를 갖고 있진 못해요. 군대를 갖고 있다간 또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이른바 자위대란 이름으로 그냥 인정을 해준 거지. 자, 이게 일본이었다면 중국은 공산당 내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미국과의 대적을 통해서 사회주의권 내 위상을 강화했다 이 말이야. 원래 사회주의권의 넘버원은 소련이었는데 소련을 제치고 공산주의권에서 거의 넘버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게 된 게 중국. 그리고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주도하면서 일본의 보증을 대표적으로 써주면서 일본을 키워줬고요. 거기다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써볼게요. 한반도에 전쟁 발생 시 미국 개입,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의 미군 주둔 허용, 즉 이전에 미국은 우리 한국을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다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치슨 라인을 보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 보이는 대로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일본과 필리핀만 미국 입장에선 중요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아니거든. 여기도 공산당, 베트남도 공산당이야. 그러면 이 한반도를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털리면 버리는 거지. 그래도 일단 한국을 기점으로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되면서 한국의 미군을 주둔 허용을 해서 지금도 주한미군이 있잖아.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가 생겼고 6.25 전쟁의 성격을 보면 거의 국제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22개국이 참전해서 국제전으로 싸웠죠. 거기다가 한반도에서 또 특이한 게 한반도에 국한됐어. 메가더 장군은 아까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서 중국도 때리자라고 해서 중국까지 치고 나가자라고 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선 안 돼라고 해서 국지전, 제한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국제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6.25 전쟁, 한국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족 산전의 비극, 한국전쟁, 이른바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치, 그리고 이래 발생한 4.19 혁명, 장면 정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요.